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조선인 2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28년에 충청도에서 일본 교토로 건너가셨고, 그때 아직까지 6살이었던 그 아버지도 그때 같이 일본에 가셨고요. 저는 전쟁 후에 1951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신 그 우리 형제 모두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조선인입니다. 지금 보신 그 잔명은 1965년에 겨우 여기 한국하고 일본의 국교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해방된 지 20년 만에 국교가 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북은 물론이고 남쪽하고도 일본은 국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원래 고향인 이 남한하고 왔다 갔다 왕래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후에 일본 정부가 전쟁 끝나고 나서 한 7년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의 제일조선이나 대만인 옛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무국적자, 난민이 됐습니다. 군민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의도 아니게 강제로 군민화 되었던 우리가 52년에는 말하자면 군민이라는 들 바깥으로 주반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왜냐면은 일본 국적 없기 때문에. 공연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대학교 교수에 될 수 없다.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장벽들이 국적 저항이라는 이유로,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그 차별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 그리고 제일조선인 자신도 많은 부분은 이거 군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여기 군민이 아니다. 아니면 이웃 일본 사람들은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인권이라는 차원보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일본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59년부터 이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기항하는 운동이 시작했어서 합쳐서 한 8만 명 정도가 이북으로 기환했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까운 장래에 남북도 그리고 일본하고 이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완례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갔었겠죠. 그런데 오늘까지 이북하고 일본 국교가 없어요. 그리고 남북은 아직도 군사적인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전선에서 이 북쪽을 보면서 저쪽에 있는 것도 나다 하는 것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그때 저희 그 집이 더 가난했으면 기왕했을지도 모르고 이북으로 이웃 그 동네에 우리 저희 조선인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 기왕했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의 친구인 일본 토명으로 가나야마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적 본장의 기술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황하셨고 편지가 왔고요. 신의주에 있는 반적 본장의 공장에서 무슨 부장급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편지가 한 통만 왔는데 그 후에는 그 소식 불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리석은 낙원을 갖다가 꿈꾸고 쇠뇌 바탕했고 갓버린 놈들이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나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땅에 식민지 지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국적을 강요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박탈당했고, 온갖 인권을 갖다가 박탈당했고, 그래서 살 길이 없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가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본 나라가 주반한 난민들이에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 나라, 이 한국 국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그 65년이 돼가지고 한일협정이 체결됐을 때, 지금도 그것이 문제이지만은 그때 박정희 정권이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거 체결돼 버렸죠. 그러니까 국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대 운동을 탄압하면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그때 65년에 전부 다 전산됐는데 아직까지 집요하게 옛날 얘기를 두고 언제까지나 삼고 추구하는 것이 조선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그때는 물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조약, 평합대 조약까지 모든 조약은 지금은 무효다는 문구가 조약에 있는데, already, 벌써 무효다는, already라는 말을 거기서 끼어 있어요. 삽입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무효다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양측이 자기 멋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여기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원래부터 무효다는 것이 합의가 됐다, 그런 게 얘기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 수상 사토 에이사쿠 수상이 일본 국회에서 지금이야 무효이지만 그때는 유효였다, 그때는 합법이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긋남이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위를 거쳐서 우리 그래도 한 60만 명 제일조선인 중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무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야 한국하고 국교가 체결됐으니까 한국 국민이 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고향 한번 가보자, 거기서 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영영 사는 것보다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완례하기 시작했죠. 그때가 박정희 때입니다. 65년이니까. 근데 정희 형 둘이가 68년, 69년에 유학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하고 법대 되죠. 법대입니다. 법학부에 입학했어요. 근데 그때 이 나라 상황이 그 유신 전야, 그리고 박정희의 그 유일한 그 영구 독재가 이루어지는지 아는지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그 험악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던 그런 간첩 사건, 학원에 침투해서 학생 운동을 배후해서 무슨 지도한 제일조선인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고 체포당한 겁니다. 그것이 발표가 된 것은 이북에서 불법 입국했다는데 일본에서 오래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 여러분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좀 수상한 정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요? 뭘 위해?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만들 때 어떤 도움이 됐다라 할까? 이익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형이 둘이가 감옥 생활을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보셨듯이 옷바라지로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 중천도 출신이시고 중천도 사투리야 얘기하시지 그래도 읽기나 쓰기는 좀 어려우셨습니다. 배우신 적이 없어요. 일본말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조선말도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세대의 조선인의 여성에는 별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대다수가 그런 것이죠.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또 먼 지방에 있는 대구나 뭐 관주에 있는 교도소까지 옷바라지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갔는데도 거기 교도관들이 자식들에게 초냥하라, 하루나 석기 초냥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죄하라, 시키라는 걸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요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면회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도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자기 아들이야 옳다. 그런 그걸 흔들지 않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도관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면회를 했는데 근데 교도관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요. 아, 역시나 제일 조선인, 제일 교포들은 애국심이 모자라다. 우리 국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벨기에 됐다고 하면은요, 붙잡고 웃고, 울고, 이 높은 선생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역시나 제일 교포는 애국심이 없고, 군민 도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참고 있었다가 5.18 때 마침 일본에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형 둘이는 살아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죽고 세상 떠나신 지 한 10년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그 둘이가 각기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생각도 안 했는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책도 내고 다행히 그 국내에서 이런 독자들하고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행운이다. 행복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때 그 순간에 억울하게 죽고 만 사람들, 억울하게 세상 떠난 사람들, 그분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똑같이 다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여러분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겪고 오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온갖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런 서사, 이런 그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조선인이야 제일 불쌍하다라든가 제일 훌륭하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식민지 지배 당해온 역사의 소산이고 우리는 이제야 특히나 3세, 4세가 되면요. 그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언어도 서투른데도 같은 역사, 같은 유래 때문에 지금도 각기의 곳곳에서 그 나름대로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교례다는 걸 여러분께서 다시 좀 생각해 주셔야시면 고맙다, 감사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폭 투하되고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민족이 해방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근데 원폭두하가 어디 역사입니까? 일본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어를 국가 이름으로 하면요, 그것이 일본사입니다. 근데 원폭두하로 히로시마에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3만 명 조선인들이 죽고 만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평합 때부터 해방 때까지의 그 역사 중에 한꺼번에 가장 많은 조선인들이 살육당한 사건이에요. 죽고 만 사건입니다. 또 그것이 히로시마의 두하가 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친해의 두하 되어도 별로 불가사의하지 않습니다. 친해는 일본 해군 기지가 있었죠. 친해에 원폭두하 되면 그것이 한국사가 되고 히로시마니까 일본사입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국가를 주어로만 보고 있으면 저희 같은 그런 여기서 디아스포라라 하고 있는데요. 이산된 사람,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추반당한 사람들을 그 시야에 포함해서 똑같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번 책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책은요, 이것이 일본판인데, 자이니치 조선인 때どんな人, 제일 조선인이란 어떤 사람 하는 그런 아주 인문적인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저런 문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나라에서 반비 출판사가 번역을 맡아주시고 또 번역해 주신 현진희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책이 되고 여러분께 전달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거뿐만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대략 한 20권 정도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겨우 국내 여러분하고 제일조선인 2세인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고 느낍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2006년하고 2007년 이 나라에서 2년 동안 안식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이렇게 독자들하고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아주 저 자신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한편에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조선인 중에도 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는 분들을 억울하게 괴롭다는 소리도 못 내는 채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묻히듯이 사라진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때 일본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관심이 많다고 듣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관심이 있고요. 이 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일 조선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그런데 제일 조선이라는 존재가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님 시인, 훌륭한 신경님 시인이 계시지요? 논무라는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또 우리말을 잘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번역으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님 시인의 시를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외삼촌이라든가 어디 마을에 누구누구는 일본에 잠시 갔다 일하다 돌아왔다라든가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당연하지요. 수십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식민지 시절부터요. 근데 어느새 그것이 이 나라 역사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돼가지고
원래부터 외부에 있던 사람인 양 이렇게 이해되는, 오해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06년에 이 나라 왔고 여러 곳에서 이런 강연도 했어요. 제1조선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도 조금 짧게 썼지만은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저보다 조금 연세가 아래이신 분이 마치 눈앞에 과거의 망령이 나타난 것처럼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지요. 근데 자신들에게는 지나간 줄 아는 역사가 아직까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받은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도 내내 맨날 그 분당 상황에 계시면서도 어떤 의식에서도 지워버린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1조선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썼습니다만은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국가에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따지는 증인이라는 뜻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지금 살아있는 분단 상황을 다시 자각하게 하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 국가를 주어로 하지 않고 저 같은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 역사를 생각하면요. 일본에 귀화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 이상 우리 조선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 200만 정도 있을까요? 미국에도 한 200만 정도일까요? 그리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죠. 또 독일에도 60년대 건너가신 분들이 계시지요. 물론 이북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 역사를 돌이켜보고 깊이 선찰을 해야지 앞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일본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조선 놈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해서 벌써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삼고 책임 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에서도 국가 집권층 그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래지향 하지요. 근데 저는 그것은 어느 국민이 어느 국가가 아니라 현상, 지금 있는 현상이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받고 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의 말이지.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유래, 역사적인 원인, 그리고 풀리기 위한 반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켜 손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또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윤리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가해자가 그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해자인데도 남에게, 피해자에게 마치 윤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과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도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저는 도쿄経済대학교에서 인권과 마이너리티라는 과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강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힘든 것은 일단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관심 없는 학생들을 200명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일본은 90분 수업이니까요. 90분 내내 얘기하고 한 학기에 그거 14번이나 15번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문맹이었던, 글 쓰기도 못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목소리 내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못했던 우리 이 1세들을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의 대한 책임이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배우고 조금 책도 내는 사람에 해야 하는 책임이다 해서 그 수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착한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년이지 그런 그 수업을 그 책으로 만들고 또 또 많은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제기가 있을 때 다시 힘든 일을 해야 하구나 느끼면서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20권 정도 책을 낸 책 중에 가장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있던 반응 중에 물론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만은 반감이라 할까요? 이 반일분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거짓말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왜 너희 대학교에서 고용하냐라든가 출판사에게도 이런 책을 내지 마라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책을 읽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된 처음 책입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다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일본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책을 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도 그런 그 하나의 고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소년 세대, 제1세에게 대한 책임하고 저에게 그 아래 세대,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도 모르고 대부분 제일조선인은 그거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일본밖에 모르고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자기의 실명까지 숨기고 다니는 거니까 보통 일본 학생보다 잘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여기에 이 나라에 있는지, 왜 여기 왔는지는 그 이유조차 모르는 채 이유도 없이 이렇게 위축해서 살고 있어요. 위축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저에게는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요즘은 아주 국가주의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얘기들이 다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소수자, 이 제일조선인하고 일본 다수자가 200대 1 중의 비율입니다. 200명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 자신들의 역사도 모르는 젊은 세대에 제가 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 나라에서도 번역되고 국내 여러분께서 읽고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책에 그 한국 국내 독자들에게 그 서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지 일본 국가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일본 다수자가 얼마나 몰의해인지 하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을 악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존당화시키려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 아니라 한국 국내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을까? 일본 다수자가, 일본 사람들 하더라도 전부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본 다수자가 지금 제1조선인 같은 소수자지요. 소수자인데, 우선 민족적인 소수자, 고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선적인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 이해를 볼 때, 역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차별적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떠냐. 자신들의 속에 그 일본 사람들의 비슷한 모습이 없는가, 태도가 없는가, 사고방식이 없는가를 손찰해 주시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보존해서 그냥 보편주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도 일본인도 조선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라든가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선 명백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슨 식민지 지배라는 말이 95년에 처음에, 그러니까 해방 후 50년 한일협정 체결된 지가 30년 후에 처음에 그때 무라야마 수상이라는 사회단 출신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식민지를 했다. 지배라는 말을 그때는 안 썼을 거예요. 그런 걸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 국가가. 근데 그 65년에 재결된 한일협정 때도 이 나라에서 여러분은 그거 일본의 배상금이나 보상금이나 하는 그 인식으로 계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일본 국가는 그 독립주가금, 경제협력,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하면 자신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인정 안 하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축하합니다 하는 식으로 돈을 줬을 뿐이다. 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65년에 배상이나 보상 다 완료했는데, 됐는데도 하는 얘기가 완전한 오해, 완전한 잘못입니다. 그때 이것이 보상금이 아니다는 것이 단언한 것이 일본 정부예요. 보상금이라 하면은 자신들의 지민 지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근데 95년에 겨우 무라야마 수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채 과거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민지 지배 같은 짓을 하고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자회견 때죠. 그러면 촌왕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대통령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마다 조금씩 그때 합의를 해서 공동선언을 내죠. 오부치 수상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오부치 때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식민지로 피해를 주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뿐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제1조선인 이북에 있는 우리 같은 결에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로 이산돼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이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어로 해서 국가가 상대 국가의 국민에게, 상대 국가에게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이 93년에 평양 방문했을 때 이북까지 포함해서 식민지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위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말하자면 올해부터요. 94년인데 한 10년 지났는데 하나도 진행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같은 그러니까 나치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얘기가 날조다라든가 증거가 없다라든가 이런 소위 부존론자들이 다시 대두해서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일본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의 국민의 대다수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독도가 과거에 군대 이전에 어느 쪽 연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한마디 분명한 것은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이 불법이다. 불정하다. 그때 그러니까 1905년 노일 정전 때 이 나라, 이 국가의 외교권을 갖다가 빼앗기면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을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역사를 소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 군에서는 계속 되풀이해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군 매체도 신문도 그래요. 우리 일본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1905년에 편입니다. 1905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였는지, 그때가 어떤 역사적인 사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는 상황. 젊은 세대가 그거 모르면서도 이거 그러니까 너무 국가주의적인, 너무 나셔널리스트한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갖다 침해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건 물론 어려운 산대입니다. 역사적인 손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려워도 대화해서 평화적으로 살아나가고 또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인간들, 저 같은 아니면은 제일조선 1세나 아니면 이북에 있는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아니면 이 나라의 외국에서 건너온 이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까지 그분들까지 포함한 인간이 또 좋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뭘 알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선찰이 있는지 그것이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자신을 일치시키고 국간을 대변해서 외치면 제가 어머니 얘기 여기서 했는데 제가 무슨 마다 콤플렉스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 받아온 사람들은 국가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자신들에게 배만 주지 무슨 웅호해준 적이 없다는 거지요. 국가가 없었을 거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겼을 때는 자신이 일본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면론을 내려도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요. 그것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옳은 것인지 안 그러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 못 받기 때문에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역시나 선생님의 그 어머님이시니까 훌륭한다 하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배웠으면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 일본화 교육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여러분도 국가하지 그렇게 소리를 같이 해서 합장해서 외치는 것보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는 일본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제대로 반성하라는 그 답이 나오는데도 그것이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주체로 생각해서 얘기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인하고도 저 같은 제일조선인하고도 다른 그 여러 디아스포라들하고도 아니면 이 나라에 있는 소수자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지 않는 국가 대변만 하고 있으면은 대화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가고 있네요.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 그 제일조선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설명이라든가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읽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또 이 책을 낼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역사에 살고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리얼리티라 할까요? 현실감, 그리고 내면, 심리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걸 느꼈고, 그냥 보통 교과서처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코남, 제일조선인 요선, 네 사람을 삼은 코람을 그 중간중간에 썼습니다. 네, 한 분은 문군분 할머니라는 제일조선인 1세. 저희 그 어머님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저에게는 부모 세대가 되십니다. 1920년대에 건너오신 분. 똑같이 그때 조선 전독부에 조선어 독본이라는 부독본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못 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않고 배로 일본에 건너왔고요. 근데 그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단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이 그냥 그 노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야간 중학교, 일본 오사카 가면 야간 중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배웠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 야간 중학이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들에게. 거기에 나이가 60대 중반 넘어서 다니기 시작했다. 거기서 평생 처음에 글씨를 배웠다. 일본말인데. 근데 평생 처음에 시를 썼다. 시. 이 시의 첫 번째 줄이 인간이 태어날 때 나 또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견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소리를 못 내고 글씨도 못 쓰시고 하는 제일조선인 1세 여성이 평생 처음에 시를 썼을 때 인간이 태어났을 때 나 또한 태어났다. 이렇게 쓰셨어요. 마침 거기서 그 순간에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견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군풍 할머니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정자 씨라는 이분도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단가가 짧은 노래지요. 일본의 시 형식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일본적인 건데 그 단가 시인입니다. 근데 일본의 미에현 우에노라는 집안 도시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이신데 저보다 조금 위지만은 같은 세대예요. 근데 이분의 그 단가도 제가 그 소개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문맹인 어머니를 책망했었네. 어린 날에 수업 참관일에 나. 그러니까 소학교 다니고 일본인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고 수업 장관 때 어머니가 오신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맹, 글씨를 못 읽으시고 또 모습만 봐더라도 조선인이고 자신도 차별받을까 봐 겁이 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제망해 버렸다는 것이 나중에 그 후회하고 있고 참회하고 있는 단가지요. 바로 저의 똑같은 그 경험입니다. 저도 아주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아까 여러분 보신 어머니가 저 학교에 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반도 저 멀리 넘어온 자의 순교를 느껴느라 아버지의 등 만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그 현장 노동자로 건너가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이 드셨고 그 등을 갖다가 만질 때 멀리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가 일본 남자는 사랑하지 마라며 아버지 손에 몇 번이고 맞았다. 언니도 나도. 그러니까 이전자 씨 언니도 이전자 씨 자신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왜 맞았어요? 아버지가? 싫어해서 맞았을까?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전자 씨의 단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 남자는 모두 비겁자, 겁쟁이 것을 일본 남자만 사랑하고서 알았네. 그 어떤 뜻일까요? 미에県우에 놓으니까 거의 제일조선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일본 사람이에요. 90대 1 정도의 비율이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주변에는 일본 남자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이성을 갖다 사랑하게 될 때는 일본 남자밖에 없으니까 일본 남자를 사랑했지. 일본 남자니까 사랑했다는 거지 아니요? 이성을 사랑했으니까 일본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비겁자, 겁쟁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제일 조선인이다는 것이 알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외면해서 그렇게 도망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의 그 삶을 갖다가 같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전자 씨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좀 다른 일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 외롭게 그래도 훌륭하게 살고 계십니다. 단가를 만드시면서요. 이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1세, 2세는 그래도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조선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세, 4세가 되면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제가 백휘미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이분은 마츠야마 대학교에서 심포지움 있을 때 발표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예요. 학창 시절에 친해진 친구에게 작심하고 제가 제일 조선인인 것을 밝히면 항상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혀 몰랐어. 일본 사람하고 똑같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야기는 그곳으로 끝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본인과 똑같다는 친구의 사냥한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이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너는 조선인이구나. 신경 쓰지 마라. 할 때는 어느 쪽이 책임이 있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신경 쓰고 있는 너야 문제다는 것이 되지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별 있는데도. 근데 백기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기미 씨의 할아버지가 간제 연행으로 단강에 가고 그리고 그 일본에서 자랐죠. 근데 백기미 씨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골수적인 일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들에 있는 그 조선 민족의 흔적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해요. 일본 기모노를 입고 또 일본의 신군 참배도 하고 또 물론 일본 이름을 쓰고 했죠. 그래서 백규미 씨도 자신이 조선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을 코로나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남자 아이가 미소시루, 된장국이죠. 미소시루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보고 여자아이가 더러워, 개밥 같다 라며 놀린 것입니다. 이 일이 어째서 충격이었을까요? 백기미 씨의 가정에서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에는 그 국밥도 있듯이 그거 보통 일이지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거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더러운, 좀 후진적인, 야만적인 습관으로 보입니다. 그냥 다를 뿐인데. 근데 백기미 씨가 자기 자신이 그런 그 가치감이라든가 문화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더러운 거다. 이렇게 그냥 하면은 차별받겠다 해서 겁났겠다는 거죠. 빌사적으로 일본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 것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각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 마지막에 이 백희미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의 어렸을 때 저와 같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 현실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회의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일본에 동화하는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발표는. 네, 한 분 또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 조금 설명드리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학생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조선인 학생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조선인은 90% 이상 일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영화를 보시고 제일조선이 그런 거다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 소수적인 예외예요. 대다수가 일본 이름을 쓰고 아까 백기미 씨처럼 자신이 왜 조선인지, 왜 일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나에게 다가오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나는 외롭고 섭섭하고 하는데, 왜냐면은 제일조선인 윗세대가 질책할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너무 무겁게 뭐라고 할까? 정신 차려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느껴요. 남의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나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채 그냥 살짝 나가버리는 거, 졸업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어떤 대학교에서 여성 한 분 졸업하기 직전에 사실은 전응하는 식으로 보고서, 레포트에 그렇게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대늦었어. 졸업이니까. 근데 저는 200명 이상 있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서 누가 그 학생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기회도 없이 그냥 거기서 못 만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레포트에 자신이 현재 내가 뭐뭐뭐뭐라는 톤명, 일본 이름이죠. 톤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 문제에서 도망친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거짓이라도, 외견이 거짓이라도 나의 인간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고리감도 없이 어우러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속였던 것을 털어놓아도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이 학생이 아마 배신당하기 쉽다고 봅니다. 자신이 제일 조선이라는 것이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채 사랑해준다는 것이 진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해서 겁이 나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방 이상 자신의 소유는 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듯이 조선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다는 이 얘기, 그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제일조선인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의 결론으로 세 가지 항목을 여기서 올렸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지배와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다. 그 일본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국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와 달리 있는 제일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아까 히로시마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단일성을 뛰어넘는 다양성 있는 사회를 실용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잘 모릅니다만 일본에서는 더욱더 단일성, 여기는 일본인의 땅이다는 식으로의 그 국가 중심주의적인 그 외침을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 자신이나 제일조선인의 저지가 걱정이 된 것도 물론이지만 저 사람들 저런 식으로 저런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 걱정스러워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의 단일 문화를 지켜야 한다. 그 난사 사건 하던 용의자, 범죄인이죠. 가 이상의 국가로 두 개 나라, 일본하고 한국을 내세웠어요. 단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 성공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다. 노르웨이도 그렇게 그걸 모범으로 해서 배워야 한다. 는 거를 인터넷으로 올리면서 그런 사건을 했어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타자의 아픔을 상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든다. 타자의 아픔, 입장을 바꾸면 자신이 소수자였으면, 자신이 외국인이었으면 하는 식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낸소 받게 되는 것이 일본 사회예요. 너는 너무 진지하네 하는 것이 조롱이에요, 일본에서는. 진지한 사람은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부터 조금 비뚤어진 그런 그 태도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정하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자기 방어 본능이라 하더라도 타자가 있다. 그 태도 때문에 산초받고 때때로는 자살하고 만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지금 일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고 몇 년 후에는 이런 책을 못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일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좀 극우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떤 흐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짧은 시간에 일본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식적인 분들 계시고 평화주의자, 민주주의자, 다원주의자 이런 사람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주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전부 모두가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 한 15년 동안 그 1편으로 직선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책을 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흔히 그 상상한 것처럼 뭐 전부가 무슨 이거 금지하고 그 법으로 금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책을 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안 팔리고, 두 번째는 출판사나 이런 그 관계자에게 이야가라세이죠. 이야가라세가 뭐예요? 때로 뭐 그냥 번역 아니어도 그냥 전화가 집요하게 걸어오거나 이런 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주제로 책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대학교 근무조에 전화가 걸러지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다. 제일조선이 모두가 제주도 출신이다 하는 얘기로 전화 걸어와요. 저는 춘천도 출신인데. 근데 그거 받는 대학교 직원은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것이 뭐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나에게 선생님이 그런 책을 내지 마세요 하는 말을 안 해. 그런데 이런 전화가 하루에 몇십 번이나 계속 집요하게 걸러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적인 일을 못하게 됐다라든가, 학부모들의 어떤 그 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일본 사회가 그런 겁니다. 일본은 우익이나 초낭주의자가 계속 있고 또 번역으로 남을 위협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테러 사건이 중앙권론사라는 출판사가 후카자와 이치로라는 소설가의 그 후류무당이라는 소설을 냈을 때, 뭐 유행 과거예요. 60년대니까 한 반세기 과거의 얘기인데, 그 소설 속에서 환족, 그러니까 초낭 일가가 어떻게 그 조현당할 잔명을 꿈으로 꿨다는 그 기술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익들 출판사에 집요하게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 사장의 집에 가서, 근데 집에서 그 사장 부인하고 가정부죠. 집에서 집 일 보는 여성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죽였어. 그것이 후리무탄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책을 내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집 일 보는 여성까지 죽였다. 또 내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정의인지 아닌지, 여기서 벗대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고요. 우리는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50년 전 얘기인데 계속해서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루 이틀간에 옛날하고 똑같은 군국주의 나라나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 특유의 그런 자기 검열을 할까요? 일본 말로는 자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회 곳곳에 온갖 부분에 이렇게 스며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의 믿고 있는 바를 공권력하고 얘기하기 아주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그 지문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제 얘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다른 또 방법으로 일본에서 또 방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질문 드립니다. 지문 할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지문을 찍어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4살 때 돈사무소인가요? 거기 가서 해야 하고, 조금 되는 16살 때 가야 하고요. 또 한 3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80년대에
많이 항의가 되고요. 이 나라에서도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일본에는 고주민단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특히 국제 여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핑거프린팅 이슈라고 해서 일본에 지금도 남아있는 비인권적인 제도라 해서 많이 세계적인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등록증 이 제도가 남아프리카의 파스법하고 아주 비슷하고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가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만주에서 중국인이나 조선인 노동자들 갖다가 단강에서 아니면 간상에서 노동시킬 때 지문서가 지문의 시작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문 제도가 문제다는 여론들이 일본에서도 좀 많이 거론되고 91년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식민지의 직접적인 결과로 일본에 살아있는 특별 연주권이라고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194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식민지 출신자하고 그 자손에게는 지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91년에. 그래도 새로 입국하는 새로운 외국인에게는 아직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오히려 공항에 입국할 때는 사진도 찍고 지문도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테러 정쟁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거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시면서 되게 이렇게 울컥울컥 하실 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셨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 나이 서양미술순례를 보고서였는데, 사실 너무 보통 미술서적과는 달리 너무 끔찍한 그림이 많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술 산책이나 관광이 아니라 순례라는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본다는 게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인데, 이 정말 순례하는 마음으로 다니시면서 미술관을 다니시면, 미술품 보고 다니시면 어떤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니신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서양미술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요. 서양미술순례를 읽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책이 저의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고 출간된 지 한 20년이나 넘었습니다. 또 일본보다 이 나라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롱구세라가 되고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읽어주신 독자들이 이 국내에 계시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상상도 못했던 행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썼을 때는 그런 걸 하나도 예상하지 않았죠. 아까 보시던 형 둘이가 감옥에 있고 부모 모두가 둘이가 세상 떠났고 내 혼자라기보다 물론 너희 동생도 있었고 했는데 남았을 때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할까? 정신적으로 헤매했을 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책을 쓰자라든가 논문을 하나 쓰자라든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고요. 애초 미술 보러 가자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쳤죠. 한마디로. 배식산태, 일본에 있는 배식산태. 군사 독재 국가의 국민,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소수자, 그리고 정치인의 가족, 그런 산중의 배식 상태에서부터 어느 한순간이라도 좀 바깥으로 도망쳤다 할 수 있죠. 근데 도망칠 수는 없었죠. 거기서 보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이니까.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아주 밝은 즐거운 그림을
조차 볼 수도 있었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공허해요. 그런 거. 오히려 그런 거를 볼 때 진실을 느끼고 세계 곳곳에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 수백 명 전에 스페인에도 아니면은 100년 전에 러시아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는 걸 그림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청춘의 사진이라는 책의 서문에 썼는데 말하자면 제가 갇혀 있는 지하실에 그 조그마한 창이다. 미술이라는 게 예술은 거기서 제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도망칠 수는 없어. 그런데 바깥이 있는 것이 거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갇혀 있는 공간이 이 세계 모두가 아니다. 바깥에 있고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는 유럽이기도 하고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웅어리 같은 거를 표현할 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별로 어떻게 발표할 계획도 없고 그런 희망도 없는 채 썼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슬펐을 때, 힘들었을 때에 위안이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위안이 아닙니다. 위안이 아니지만 이런 인생도 그 나름대로 살 보람이 있다는 걸 따졌다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솔직히. 되었습니까? 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쪽이 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면서 국내 문제를 갖다가 이목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영토 문제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럼 과연 독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저에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일본 것이 아니다는 거. 그것이 일본 것으로 인정하면 일본의 식민지주의 역사를 주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는 것.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물론 일본이 보통 어민이라든가 보통 민중들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자유로운 그 지역이 되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그 식민지주의가 주인받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노일 정쟁에서의 그 외교권, 주권 그 박탈하는 사건이 엄청 큰 일이라 봅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군사 점령해서 식민지로 이 나라 저지로 생각하면 전락했었죠. 근데 1910년에 식민지화된 영토에 대해서는 반항했는데 독도는 그 이전에 편입했으니까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나라, 이 국가에서도 자신들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눈앞의 그 이익 때문에 아주 그 깊이 생각도 없이 이용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나라가 계속해서 우경화하고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서로가 경직화를 경쟁해서 서로가 서로 경직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까지 보입니다. 네, 인체심 있고 해야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 대다수가 식민지 지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본 노다 수상이 이것이 역사 문제가 아니다, 연토 문제다 했는데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이것이 역사 문제다는 걸 인정하게 하도록 나도 이런 책으로 타케시마 독도 문제를 전면으로 이런한 책이 아니지만 식민지적인 사고 방식, 계속되어 있는 식민지주의에 대한 투쟁을 우리가 곳곳에서 자신들의 거점에서 인체심 있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사인 받으실 분들은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